시간에 보는 것은요, 아까 위험의 통제 수단 중에서 이번에는 변이계수 밑에 있던 포트폴리오 이론을 다룹니다. 이 포트폴리오는요, 여러분들 영어로 돼 있어서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 포트폴리오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의 뜻은 뭐냐면 한 곳에 몰빵해서 투자한다, 나누어서 투자한다. 나누어서 투자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개론에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용어가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분산하여 투자한다 할 때 여기서 분산은 아까 위험의 정량계수로서의 분산하고 같은 뜻이요, 전혀 다른 얘기요. 여기는 나누어 투자한다. 하나에 몰빵하는 것보다 나누어 투자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 위험을 줄인다라는 것이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뭘 줄인다? 위험을 줄인다. 여러분들 수익률을 높인다는 뜻이야? 아니면 위험을 줄인다는 뜻이야? 이거 아니야. 수익률 높인다 이 뜻 아니야. 뭘 줄인다? 위험을 줄인다 그 뜻인 거죠. 여러분들 수익률을 높인다 아니야. 포트폴리오 하면 수익률 떨어져. 근데 뭘 줄이는 거요?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포트폴리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 말하는 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을 의미해요. 무슨 위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체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모든 투자, 모든 부동산에 작용되는 위험으로 시장의 힘에 의한 위험이에요. 근데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개별 부동산에만, 특정 부동산에만 있는 위험으로서요, 여기는 시장의 힘에 의한 위험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어떤 특별 돌발 상황에 따르는 위험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다.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면 틀려. 그래서 이렇게 외우래요. 여러분들 119 119가 맞나요? 우리가 어디 다쳤을 때 갑자기 오는 차 119 맞아요? 119 차가 올 적에는 어떻게 하고 삐뽀 하고 와. 어떻게 하고 와요? 삐뽀 하고 와. 됐어요? 예. 포트폴리오는 무슨 위험을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자, 여러분들 A라는 부동산이 있고요, B라는 부동산이 있고요, C라는 부동산이 있고요, D라는 부동산이 있어서 체계적 위험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부동산에 작용하는 위험이죠. 그래서 여기 체계적 위험이 여기가 4, 모든 부동산에 얘는 다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만 투자하든 아니면 이거하고 이거 나눠서 투자하든 아니면 A와 B와 C를 같이 투자를 하든 4라는 요 위험은 줄어드나요? 안 줄어드나요?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예요. 됐어요?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이 부동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야.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로서 어느 부동산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요, 이 비체계적 위험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있죠, 저기 설명을 해볼게요. A가 매도인인데요. 이 매도인은 이제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토지가 이제 이게 15억에 내놨는데, A 입장에서는요, 이게 15억이 있잖아요. 낮추고 낮춘 가격이에요. 왜? 하도 안 팔려서. 근데 B라고 하는 매수인이 나왔어요. 근데 매수인이 나왔는데 이 15억에 나온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인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15억을 사고 싶은데 문제는 현찰 동원 능력이 안 돼. 현찰을 동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3억 정도는 동원할 수 있는데 15억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12억이 더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도저히. 그래가지고 A와 B가 C라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B가 이렇게 한 거예요. 계약서, 매도인한테 이 계약서를 20억에 쓰자.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요, 업 계약서요. 업 계약서를 쓰자. 왜? 계약서에 20억이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15억일 때 대출 많이 받아, 20억일 때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어. 20억일 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내가 12억을 대출 받아서 너한테 현찰 3억 주고 요 12억 대출 받은 거 주게 되면 얼마 주니까? 15억 주니까 업계약서를 쓰자.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도 이 땅을 팔고 싶었는데 안 팔리다 보니까 자기가 양도세를 20억을 쓰게 되면 양도 차익이 그만큼 커지니까 양도세가 어떻게 써? 근데 그걸 감안해서 그냥 양도세를 갖다가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할 생각하고 양도세 일부를 이쪽에서 부담해 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상호 쌍방 합의하에 계약서를 얼마를 썼어? 20억을 쓰고 실제로는 15억짜리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C라는 부동산에서 뭐 해줘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돼.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얼마에 해줘? 그쵸, 20억에 해줘. 근데 문제는 매도인이 돌아가셨어요. 계약이 있죠. 이 잔금 치르고 뭐 이런 그런 과정 속에서 매도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상속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한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자식들은 보니까 계약서에 얼마로 적혀 있어? 20억에 적혀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들어온 돈은 얼마야? 그러니까 5억이 어디 갔냐. 그리고 20억 일쪽에 보면 상속세가 너무 커. 근데 15억이니까 상속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동산한테 너 가만히 둘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C 부동산은요, 지들이 어떻게 한 거야. 사실은 15억인데 20억에 쓰자, 지들이 원해서 이렇게 됐는데 개업공이 자기가 우긴 거야? 그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15억에 100분의 5면 얼마요? 100분의 5요? 100분의 3, 100분의 5 맞죠? 100분의 3인가? 네, 100분의 5가 맞네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걸 계산을 못하면 정말 여러분들 15억에 10분의 1은 얼마야? 1억 5천 아니야. 그럼 100분의 5라는 건 그거에 또 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 7,500 과태료 나오게 생겼어.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떡하냐고. 그러면 자진신고하라.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 면제된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매해요. 그래도 자진신고하도 다만 이거야. 거래계약서 얼마로 썼겠어? 15억으로 썼겠어? 거래계약서도 20억으로 쓴 가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거 알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는요, 여러분들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하면 과태료 적이지만
100분의 5 이하의 상단은 과태료지만 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또는 이중 작성하게 되면 임등취,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야. 근데 그 등록 취소시킬까요? 아니면 업무정지 먹일까요? 그냥 업무정지 먹는 거는 각오해야 된다. 다만 업무정지 사유가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한 거지 네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업무정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단 가중한다 할지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있어서 6개월을 기준으로 감경 사유 하나가 적용되면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왔어요. 자, 이 사안을 봅시다. 자, 이분은요, 이거 매도인이 돌아가실 줄 알았어, 몰랐어? 그 바람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뭐가 생겨? 위험, 그쵸, 영업정지라는 그 위험을 본인이 떠안게 된 거예요. 그 위험을 안게 됐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위험. 무슨 위험? 그거는 이 A와 B와 C와 D라는 모든 부동산에 저 위험이 같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은 A라는 특정 부동산에만 존재했었던 거야? 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여기도 돌아가실 거야? 언젠간 돌아가시겠죠. 당장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위험이 무슨 위험?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게 바로 뭐다?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함으로써 저 비체계적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특정 부동산에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게 비체계적 위험. 이해가 가셔요? 이해가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이해 안 가. 그럼 나는 참 힘들어. 예. 근데 믿어요, 여러분들 실력 있고 잘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가는 거야. 됐어요? 근데 요거 체계적 위험,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 함으로써 줄인다, 줄일 수 없다. 저건 줄일 수 없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뭐냐,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투자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줄어든다? 무조건 수학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할 적에 있어서 여기엔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됐어요? 이때 포트폴리오 효과는 상관계수 값이 클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작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작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클수록 작을수록, 아까요, 변이계수가 클 쪽 안전한 거요,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안전한 투자요. 무조건 변이계수든 상관계수든 작을수록 기억하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상관계수 이야기를 해봅시다. 말 그대로 상관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 관계가 밀접한가, 그거죠.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A라는 사람은요, A라는 사람은 여기가 호평동인가요? 호평에서 아파트 투자했어요. 그리고 여기 다산 신도시가 있죠? 다산 신도시가 가지고선 아파트 투자했고요. 그리고 별내에 가서 아파트를 투자했어요. 됐어요? B라는 사람은 호평에서만 아파트 3채를 투자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볼 적에 A와 B를 놓고 볼 적에 누가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겠나요? 어떻게 알았어? 분산 투자의 특징은 같을수록, 분산된 애가 같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다를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다르다는 것은 상관계수가 작다는 뜻이야. 다시요. C라는 친구는요, 호평에서는요 상가를 투자하고요, 다산은 신도시니까 다산 가서는요 아파트를 투자했고요, 별내에 가가지고서는 여기는 오피스텔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A와 C는요 누가 포트폴리오 효과가 큰가요? 예? 어떻게 알았어? A는 오직 뭐야 다. 근데 B는 C는 상가도 아파트도 오피스텔도 그죠? 분산 투자의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상관되어 있을수록 서로 상관관계가 멀수록 상관관계가 멀다라는 건 상관계수가 어떻다? 작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요. D라는 친구는요 호평에서 아파트 사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요, 일부는 예금을 했어요. C와 D를 놓고 볼 적에 누가 포트폴리오 효과가 클까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서로 상관되어 있다, 서로 연관이 적다. 투자한 것들의 연관 정도가 더 어떻다도록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상관계수가 적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큽니다. 됐어요? 절 좀 보시오. 제가 담배를 세 각을 사려고 그래. 몇 각? 세 각을 사려고 하는데요, 집에서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단지 내 상가까지 걸어가게 되면 한 500m 걸어가야 돼. 아 멀어. 단지 끝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근데 거기에서 제가 피는 담배를 세 각을 샀어요. 이거하고 제가 포트폴리오 하려고 거기 가서 500m 떨어진 거기 25시 가서 담배 한 각 사고 포트폴리오 하려고 거기에서 또 1km 떨어진 CU 가서 담배 한 각을 사고 거기서 또 700m 떨어진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담배 한 각을 샀어. 나 포트폴리오 효과 어떻소? 있다 아니면 전혀 없다? 왜? 어차피 가전담배인데 그죠? 한 곳에서 세 개를 사나 그죠? 여기저기 나눠서 사나 포트폴리오 효과 있어 없어? 그게 상관계수 1이야. 완전히 똑같은 물건들 100% 똑같은 것들은 상관계수가 1이야. 그러면 상관계수가 1일 적엔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 없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요 여러분들 53페이지입니다. 상관계수가 있죠. 됐어요? 거기 보면 상관계수가 그죠? 플러스 1일 적에 그죠? 플러스 1일 적에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 담배 똑같이 산 거야. 이해가 가셔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칠판을 보십시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건 무슨 뜻일까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일 수도 있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3일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며.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상관계수의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수익률이 거꾸로 움직인다는 것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A하고 B를 투자했을 때 A에서 수익을 보게 되면 B에서는 어떻게 되고 손해를 보고 B에서 수익을 보게 되면 A에서는 어떻게 되고 손실을 보고 두 개의 방향이 어떻게 수익률의 방향이 거꾸로 들어가게 되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투자를 여러분들은 한다? 절대로 안 한다? 해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투자를 우리는 해요. 안 해?
해요. 위험을 덜기 위해서요. 우리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걸 투자를 해요. 진짜예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공매라는 게 있죠. 공매가 뭐요? 남의 거 빌려서 사다가 다시 갚는 거야. 주식을 어떻게? 빌려서 사서 갚는 걸로. 여러분들, 자, 이런 거요. 여기 신한증권에, 여기가 어디면 뭐 저기 구리 지점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자기네 고객들 중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 삼성전자 고객들의 주식수가 얼마가 있냐면 여기에 20만 주가 있어. 그러면 신한증권이 이 20만 주를 가진 거야? 아니면 고객들이 가진 거야? 그러면 이 고객의 주식 중에서 신한증권에서 10만 주를 갖다가 10만 주를 빌려. 그래가지고 이걸 팔아. 그래 놓고 고객들이 원하니까, 그 고객들 거 팔았으니까 고객들이 할 적에 이걸 어떻게 하면 돼? 10만 주를 채워놓으면 돼. 됐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이게 공매도라는 거야. 남의 거 빌려서 파는 거. 이 공매도라는 이 신한증권은 삼성전자 가격이 오르기를 바란다, 떨어지기를 바란다. 공매도를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길 바래요. 왜냐면 이건 지금 얼른 10만 주를 갖다가 주당 얼마에 8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의 수입이 들어왔나요? 80억의 수익이 들어왔죠. 근데 이게 주식이 7만 원으로 떨어져. 그러면은 그때는 7만 주를 10만 주를 다시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고객들 거니까. 걷어들이게 되면 얼마에 걷어들이면 돼요? 70억에 걷어들이잖아. 80억에 팔고 남의 거 70억에 걷어들여.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가 있게 되면 주식 오르기를 바란다, 주식 떨어뜨리려고 한다. 떨어지길 바래?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네가 떨어뜨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바라고 있는데?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공매도 제도가 있으면 돼, 안 돼? 근데 허용하잖아. 그래요. 오히려 뭐냐면은 한쪽에서 수익이 날 때 한쪽에서 수익이 없어져. 그러니까 저럴 적에는 오히려 저 공매도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서 오히려 가격 떨어지길 바라고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애써요. 환장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껏 돈 대주고 몸 대주고 진짜 뺨 맞는 그런 일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적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꾸로 있죠. 남들 수익 볼 적에 나는 손해보고 남들 손해볼 때 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가 뭐다? 반대로 움직여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보험이라 그랬어요. 보험. 남들 손해보면 나 어때? 아니 남들이 아니고 내가 어딘가에서 보험 들어놓으면 그쪽에서 손해봤을 적에 보험으로 어떻게 충당해. 근데 손해보지 않으면 보험금 그냥 날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거 들잖아, 보험. 그죠? 상관계수가 보험 같은 경우는 뭐다? 마이너스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는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만에 여기다 플러스 여러분들은 보험도 들어. 그 보험이 바로 상관계수가 어떤 쪽이야? 마이너스인 쪽이야. 그래서 뭘 줄이는 거야? 근데 그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여기 포트폴리오 이론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상관계수가 큰 쪽에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작을 때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작을 때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상관 서로 얼마나 비슷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관계수가 일일 적에 완전히 똑같을 적엔 전혀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두 개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예, 됐어요? 예, 이런 것이 무슨 이론?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자,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위험의 처리의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효율적 전선에 대한 건데요. 전선을 영어로 표시하면 뭐냐? 이 프론티어, 예, 여러분들 프로 이거 들어가면 앞에 그거 그런 뜻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 하면은 프론티어가 그러니까 항구 맨 끝에 땅과 바다가 만나는 맨 끝.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효율적 전선, 맨 끝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효율적 전선에 대한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될 것은요,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야 돼요. 못 따라와. 예. 자, 무차별 곡선은 선택 불가능한 점들의 연결, 그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래서요, 보통 무차별 곡선은요,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이런 형태로 무차별 곡선이 그려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무차별 곡선은 더 효용이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뭐냐면 이쪽과 이쪽이 모두 효용일 때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과예요. 여기도 사과, 여기는 배입니다. 이럴 적에 요 집합이 사과 100개, 배 100개의 집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과 100개, 배 100개 하고, 여러분들 사과 110개, 배 110개, 요 집합과 요 사과 100개와 배 100개하고 사과 110개와 배 110개 중에서 어떤 게 여러분들 더 좋아? 저거 다 먹어치운다고 지금 생각해서 나는 사과 100개, 배 100개 필요 없어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장사꾼이야, 여러분들이. 그럼 사과 100개, 배 100개 갖고 있는 게 좋아? 사과 110개, 배 110개 갖고 있는 게 좋아? 그런 거야. 위로 갈수록 좋다는 거야. 무차별 곡선은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더 좋은 무차별 곡선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요. 사과 100개와 배 100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놓고 선택을 하자면은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한다? A를 선택해. 그러니까 A가 B보다는 우수한 거죠. 그런데요, 사과 100개와 배 100개, 사과 105개와 배 95개를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할 적에 사람마다 동일한 결과를 얻을까요? 아니면 달라질까요?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 B를 선택을 하고, 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선택해요. 그러나 어떤 것 하나가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줄어드는 것의 개수는 그만큼 왜? 희소성이 커지니까 그때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300개가 되면은 사과 300개는 배가 최소한 10개 뭐 이렇게 있어야지 얘랑 무차별하게 돼. 그럴 때 선택이 불가능한 점들의 집합, 그게 바로 뭐? 무차별 곡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A와 B를 놓고 제가 묻습니다. 어느 쪽을 원하시오? 더 좋아해요? A가 더 좋대요. 그러면 A가 좋으니까 그러면은
사과 106개에 95개. 그리고 A. 아까보다는 이쪽이 더 좋아졌죠? 그럼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또 B가 좋대. 그러면 여기를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라고 제가 묻다 보면 어느 순간엔 대답 못하는 점이 나오겠죠. 그게 무슨 점? 선택 불가능하다. 그럼 무차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보통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예요. 조건이 사과와 배일 때야. 그런데 이쪽은 뭐? 이쪽은 아까는 사과와 배로 여기 좋고 다 효용과 효용이야. 근데 여기는 효용과 비효용이죠. 그러니까 봐봐, 사과 100개와 쓰레기 100개하고 사과 100개와 쓰레기 101개. 아까 같으면 무조건 이게 배일적인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좋아? 아니면 A, B 어떤 게 더 좋아? 쓰레기 많으면 싫어. 비효용일 땐 이게 싫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걸 선택 안 하고 이거 선택이야. 그럼 무차별의 차별대. 그러면 여기를 늘려줘야만이 그때만이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 A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해요 했을 때 A가 더 좋대. 그러면 사과를 더 늘려줘. 어떤 게 더 좋아요 할 적에 대답 못해? 그러면 여기가 이게 무차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이쪽도 효용이고 이쪽은 비효용일 때는 무차별 곡선이 저런 식으로 나간다. 무차별 곡선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 무차별 곡선은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같이 늘어나야 돼. 효용, 비효용일 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 부분입니다.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를 사과와 배의 관계로 봐야 될까요? 사과와 쓰레기의 관계로 봐야 될까요? 위험이 큰 게 좋아? 위험 작은 게 좋아? 위험이 클수록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이쪽을 비효용, 쓰레기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무차별 곡선은요, 이런 형태를 그린다, 이런 형태를 그린다. 예? 있죠? 나 대답 못해 지금. 이쪽이 어떻게 이쪽이 돼? 여긴 배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위험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이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무차별 곡선은 이런 형태를 그려지게 돼요. 이 사람들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 위험 싫어하는 사람. 됐어요? 근데 사람은 반드시 다 똑같아? 아니면 별의별 사람 다 달라? 위험 자체를 쓰레기 취급하지 않고 배 취급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위험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인 사람 없다라고 잘 못해. 인디아나 존스가 누군지 모르죠? 나이가 어려서 그래. 괜찮아요. 자부심 가져. 예, 인디아나 존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예. 지금 저 표정이 몰라요? 진짜로? 역시. 아니야. 예. 언니는 29이고 22이고 그 차이지 뭐. 여기 우리 저기는 18 아가씨는 고개까지 흔들어요. 전혀 모른대요. 그 영화 저기 그 해리슨 포드 나오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 모험 하는 거 위험이 큰 쪽을 그죠? 하면서 보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이만큼이나 위험 자체도 즐기는 사람이 존재할 수, 그런 사람들의 무차별 곡선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위험보다 위험을 즐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무차별 곡선은 이런 식으로 갖는 사람들. 자,
요 이야기를 갖다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십시오. A라는 투자는요 B라는 투자한, C라는 투자한,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선택을 할 적에 우리는 뭐냐, 경제학적 인간은 위험 혐오형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평균 분산법에 의할 적에는 평균이 같을 적에는 분산이 큰 쪽을 선택한다, 작은 쪽을 선택한다. 분산 작은 쪽, 위험이 작은 쪽 A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위험 혐오형으로서의 일반적인 경제학적 인간이에요. 그런데 위험을 선호하는 인디아나 존스 같은 사람들, 그럼 인디아나 존스는 그 어디까지나 영화니까 그건 빼고 진짜 인물, 리빙스톤이라고 혹시 아셔요? 몰라? 슈바이처 박사라고 알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저 의료 뒤늦게 나이 40이 넘어서 의학을 배웠어. 공부해가지고 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 이래. 이런 사람들은 위험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선택한다? C가 제일 좋은 거야, 자기는. 그런 사람들은 위험 선호형이라는 거야. 오히려 이걸 찾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경제학적 인간이야? 그건 아니야. 아닌 거야. 경제학적 인간은 위험 혐오형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위험 중립형인 사람은 위험은 전혀 의미를 갖고 있어? 의미조차도 없어. 의미를 없어요. 위험 중립형은 오로지 수익률만 봐. 그러니까 A와 B와 C가 위험 중립형일 적에는 세 개가 다 선택 불가능한 점들이에요. 왜? 어떠니까? 위험이 전혀 안 봐. 수익률만 보는 거야. 근데 수익률이 다 어때? 그러니까 위험 중립형은 무조건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 큰 쪽만 뭐 한다?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수익률에 의해서만 무차별 곡선이 결정되는 거야. 이 사람은 다 똑같아. 무차별해. 위험이 크든 작든. 다시요. 이 세 가지 투자를 놓고 볼 때 위험 선호형은 뭘 제일 좋아한다? C. 왜? 수익 같을 때 위험이 나한테 기쁨과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이거 선택해.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우리들, 그죠? 경제학적인 인간으로서의 위험 혐오형은 뭘 선택한다? A. 여기에 대해서 위험 중립형은 어떤 걸 선택한다? A와 B와 C는 무차별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야. 차이가 없어. 왜? 오로지 수익률을 안 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오는 얘기 안 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됐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뭘 가정하고 지금까지 투자론 이론을 다루고 있다? 이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요 사람. 위험 혐오형을 전제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경제학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돼서요?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기울기가 여기서 보세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 이렇게 1번, 2번, 3번을 놓고 볼 때 3번은 어디로 가까워져? 위험 중립형에 가깝죠. 더 가면 위험 선호형이 되죠. 반면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큰 사람은 위험 이쪽에서부터 더 기울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1번 쪽으로 갈수록 혐오도가 어때? 위험에 대한 혐오도가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에 대한 혐오도가 작아져서 1번은 공격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3번은 공격적 투자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라는 이야기는 뭘 전제로 하는 거면 같은 위험 혐오형 중에서 그나마 위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격적 투자자이고 위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느끼는 사람은 보수적 투자자로, 아까 보수적, 공격적 할 때 보수적 하면 뭐가 떠올라? 작작작. 어떤 게 떠올라?
크크크. 그래서 마지막에 적었던 게 뭐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보수적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커요. 여기에서 공격적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작다? 작다. 자,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 얘기인 효율적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자,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효율적 전선인데요. 일단요, 요게 바로 뭐냐면 최전방에 놓인 선이다. 그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A라는 투자안도 있고요, B라는 투자안도 있고 C라는 투자안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안에는요, 이런 다양한 투자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는요, 도달 불가능이야. 이 위에 투자안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투자안들은 세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뭘 보여주냐면 A와 B와 C는요, 이쪽이 뭐냐면 위험이야. 이쪽이 뭐냐면 수익률이야. 위험이 어때요? 같지요. 같은 위험 속에서 누가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어? C라는 여기에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점 여기는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직업들은 이런 것들은 이 안에 것들은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C라는 직업이야말로 같은 위험 속에서 어떻다?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점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요 점도 볼까요? 요 점도 동일한 위험 속에서 최고 뭐를 올리는 점이야? 수익을 올리는 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A와 B와 C라는 것을 여러분의 직업으로 갖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투자 대안으로 가질 수는 있죠. 저 중에서 어떤 것에다가 어느 쪽 직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그럼 뭐 A에 투자를 할래, B에 투자를 할래, C에 투자를 할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 C라는 점은 아까 평균 분산법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점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위험 속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려. 다시요. 여기 D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E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F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C와 D와 E와 F는요, 수익률이 어때요? 동일한 수익률이죠. 수익률 같은 점 중에서 누가 위험이 제일 작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이 점들은 우리가 선택을 할 적에 동일한 위험 속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리는 점이고 동일한 위험 속에서 가장 작은 위험을 지니고 있는 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할 적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런 A와 B와 D와 E와 F라는 점을 선택해야 돼, C라는 점을 선택해야 돼. 한마디로 선택은 무조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점에 투자 선택을 해야지. 이 안에 있는 점에 투자 선택을 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다, 바보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C점과 G점이 있어요. 그러면 C점과 G점 중에서는 어떤 거 선택해야 돼? 감사합니다. C점과 G점 속에서는 둘 다 선택이 불가능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했어요. 평균 분산법에서 하나가 수익과 위험이 작고 하나가 수익과 위험이 클 적에는 선택이 된다, 선택 불가능하다. 평균 분산법에 의해서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와 G 중에서 어떤 점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평균 분산법에서는 안 되지만 변이계수법으로는 선택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변이계수법으로는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변이계수법은 완벽한 방법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뭐냐? C와 G를 놓고 선택하는 거는 결국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C를 선택하고요, 어떤 사람은 G를 선택해. 물론 어떤 사람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적어도 있죠. 이 안에 거 말고 이 밖에 건 없으니까 어디서만 선택하면,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점만 선택하면 그 선택은 완벽한 선택이야. 근데 누구는 이 점을 선택하고 누구는 이 점을 선택하고 누구는 이 점을 선택했을 때 C라는 점을 선택한 사람이 G라는 점을 선택한 사람을 비웃을 수 없고, G라는 점을 선택한 사람이 C라는 점을 선택한 사람한테 너 바보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건 둘 다 완벽한 선택이니까. 그러면 어느 점을 어떻게 선택하는 건 어떻게 결정되냐? C점을 선택한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G점을 선택한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갑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을이라고 하면 갑은 을보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크고, 을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갑은 무슨 투자자? 공격적, 보수적. 을은 그 사람이 공격적 투자자냐 보수적 투자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병은 이 점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갑과 병을 놓고 볼 때 병이 보수적이고 갑이 뭐요? 갑이 오히려 공격적이야. 상대적인 거예요. 왜? 병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지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더 급하니까. 한마디로 결정적으로 보면 보수적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작다? 커. 그래서 크야.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자 고수익 고위험을 선택한다, 저수익 저위험을 선택한다. 보수적 투자자는 어디를 선택해? 저수익 저위험을 선택하고,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고수익 고위험을 선택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면 그 어느 하나도 잘못된 선택은 아니야. 적어도 이 점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이 점을, 그때는 문제가 생겨. 하지만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점들끼리에는 그 어느 점을 선택해도 올바른 선택이고, 그리고 그 선택의 문제를 논할 적엔, 그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큰 사람일수록 저수익, 저배당인 이쪽을 택하시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이쪽 고수익 고위험 쪽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얘가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정리합시다. 효율적 전선은요 뭐냐?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모든 점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시키고 있는 점이다. 첫 번째예요. 맞죠? 됐어요? 그리고 이 효율적 전선상에서 위험을 늘리기 전에는 수익률을 절대 못 올려요. 일로 간다, 위로 올라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선상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점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이 점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이 점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각각의 무차별 곡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하는 무차별 곡선은요 기본적으로 위험 혐오행의 무차별 곡선이야. 근데 그 위험 혐오행의 무차별 곡선으로서 이런 무차별 곡선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번처럼 이런 무차별 곡선을 가진 사람이 있고 3번처럼 이런 무차별 곡선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3번과 같은 무차별 곡선을 가진 사람은 공격적 투자자로 이쪽을 선택하고, 보수적일수록 이쪽을 선택한다. 됐어요? 그 다음 그러면 점의 선택은 어떻게 되냐?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만난 점 아니면은 접한 점. 만난 점 하면 틀려.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하면 여기 만난 점이 있을 수 있어. 만난 점 아니면 여기 접점. 효율적 전선과 그 다음 무차별 곡선이 만난 점에서 선택이 이루어진다, 접한 점에서 선택이 이루어진다. 만난 점 아닙니다. 접한 점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돼서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큰 사람. 보수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작은 사람. 공격적 투자자. 그래서 고수익, 그 다음 고위험을 선택한 사람은 기울기가 크다, 작다. 자, 왜? 공격적 투자자니까 라는 게 시험 문제야. 여러분들 올 시험 문제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올 시험 문제. 그런데 이거 있잖아, 4번만 정답이라 그래가지고서 이거 복수 정답 만든 거야 이게. 제가 우겨가지고 올려놨었잖아요. 4번, 2번. 그거 복수 정답 된 거 이거 하나, 이거야. 거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야. 원래는 설명을 이걸로 해요. 동일한 위험 속에서 최고의 수익률 올리는 점들의 집합이다.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동일한 수익률 속에서 위험이 가장 적은 점들의 집합이다. 그거 똑같은 얘기야. 다만 저게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문제가 있을 적에는 저게 틀려요. 근데 여기는 독립종속의 문제가 아니야. 두 개는 별개의 문제거든. 그런데 이걸 그렇게 내놓고서는 하나는 그걸 틀렸다고 취급했잖아. 그래서 이거 복수정답 된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죠? 몰라도 돼. 기억만 하시면 돼. 자, 무차별 곡선상의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시킨다. OX. O. 이런 점들보다 우수한 점들이라는 거야. 돼서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점들 상에서는 어떤 점을 선택해도 어떤 거야? 합리적 선택이야. 근데 효율적 전선상에서 어떤 점을 선택할 것인가는 효율적 전선에 의한 거야? 개개인의 무차별 곡선에 의한 거야? 개개인의 무차별 곡선에 의해서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요 위를 선택하는 사람보다는 공격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이 점, G점을 선택한 사람은 C점을 선택한 사람보다는 공격적 투자자. 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어떠니까? 작으니까.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만난 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OX. X. 만난 점, 접한 점. 옆에 사람 쳐다보시오. 그리고 인사하세요. 야, 너 고생했다. 예, 투자 일반론에 대한 걸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눠야 될 것은요, 투자론에 대해서 나눠야 될 것, 숫자 갖고 노는 건데, 숫자 좋아해, 싫어해? 예? 과감하게 던져버릴 거예요. 예, 이제 숫자 갖고 노는 건데, 예, 과감하게 던지고요. 부동산 금융론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끝내겠습니다.